오씨, 밟은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지프의 랭글러입니다. 지프 랭글러는 1987년에 1세대 모델을 출시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은 4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모델입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윌리스 MB라는 군용차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전폭은 1940mm고요. 그리고 전고는 1865mm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4800mm에 휠베이스가 3010mm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유사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범퍼가 확장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견인고리가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그릴은 지프 특유의 7슬롯 그릴이 적용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7개가 7대6을 의미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뜻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래도 지프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지프의 헤리티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가로형으로 데일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랑 휀더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은 지프 랭글러 말고는 다른 차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남자다운 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넷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파워돔 형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남자다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본넷 옆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차량은 루비콘 모델인데요.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루비콘과 사하라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휀다가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어랑 휀더 사이의 간격도 사하라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넓습니다.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심형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휠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매트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실버랑 블랙 투톤으로 마감되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요. 또 가운데 쪽에 휠캡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용차 윌리스 MB 모델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지금 루비콘 모델이다 보니까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폭이 정말 넓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된 사이즈는 285-70R17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박스형 SUV답게 앞유리 각도가 정말 거의 한 80 몇 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각도가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경첩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딱 봤을 때 육각 렌치만 있으면은 전부 다 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전부 다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핸더가 제작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뒤쪽 그리고 위에 쪽 부분, 탑 부분이 무광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된 플라스틱 파츠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도 전부 제거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유리까지 제거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탑까지 전부 다 제거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 줄 겁니다. 이 주유구는 이렇게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그냥 열 수가 있는데 주유구 캡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키를 돌려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기름 도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장착되어 있는 휠과 그리고 타이어 그대로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험지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따로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그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휠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프로드 가는 차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램프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아래쪽도 네, 혹시 모를 손상에 대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고 네, 이쪽 오른쪽 하단에 네, 배기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견인고리가 또 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크게 점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앞쪽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형 데이라이트 밑에 쪽으로 점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 차량들은 여기저기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프에서는 이를 네, 이스터 에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차를 봤을 때 이런 이스터 에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네, 문을 열고 닫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차체가 높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타고 내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A필러 쪽에 이렇게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좀 도심형으로 제작된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서 오히려 사이드 스텝이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루비콘 모델에는 사이드 스텝이 따로 부착되지 않습니다. 그 시트에 앉은 김에 시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가죽 질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트에 앉아서 실제로 한 170km 정도 운행을 하며 왔는데 일단 뭐 럼버 서포트도 전동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앞좌석과 보조석 모두 전동 시트를 지원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허벅지 받침 연장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허벅지 양쪽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막 엄청 편한 시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바깥쪽에서 보셨을 때 앞유리가 굉장히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네, 실내에서 봤을 때도 각도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위쪽 공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위쪽에 이렇게 좀 뭐 트레이 같은 걸 마련해 놓아서 네, 이 위쪽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네, 제작해 놓아서 네, 활용도가 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투박한 외관 디자인과 같이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양쪽에 RPM과 속도 게이지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쪽에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네, 여러 가지 설정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볼 수가 있도록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네, 오프로드 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 설정도 있네요. HUD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앞유리도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보시면 네, 기존 랭글러 모델보다 정말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었고 메뉴도 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조금 더 세련된 메뉴가 네,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지는 않아서 뭐 사용이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애플 카플레이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는 네, T맵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네, T맵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텔란티스 컴패니언 어플을 설치하면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카플레이를 이용할 거라서 따로 순정 내비게이션은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네,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투박한 느낌의 네, 이 조작 패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 조작 패널에서도 이렇게 열선 기능을 끄고 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보시면은 네, 공조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네,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네, 물리 버튼으로 마련해 놓는 게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 관련된 설정을 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이얼 주변에 이렇게 크게 고무로 테두리를 감싸 놓아서 네, 조작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네,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이렇게 창문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네, 이렇게 중앙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 스위치가 중앙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도어를 네,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어를 제거했을 때는 아예 네, 창문 스위치를 네, 조작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차단하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아울렛과 그리고 이쪽에는 C타입 아울렛과 옥스 단자 그리고 USB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는 네, 이렇게 옥스 단자를 네,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건 뭐 서치라이트 같은 외부 액세서리를 달았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네, 이렇게 디퍼런셜 락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또한 네, 이 차량이 오프로드 지향인 루비콘 모델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네, 이렇게 기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어 시프트 레버도 네,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랭글러의 네, 조상격인 윌리스 MB가 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네, 기계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앙 암레스트는 굉장히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열었을 때 네, 공간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사실 이거는 2단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안쪽에 네, USB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도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탈 수 있도록 네,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네,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운전하던 포지션으로 네, 이렇게 앞좌석을 맞춰 놓고 그리고 뒷좌석에 바로 와봤는데요. 네, 일단 무릎 공간은 주먹이 1개 조금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네, 전혀 닿지 않습니다. 네, 머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근데 뒷좌석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시트의 허벅지 받침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지금 네, 몸을 딱 뒤로 기댔는데도 네, 이렇게 허벅지가 제대로 받쳐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등받이도 일단 지금 각도 자체가 굉장히 서 있는데 각도 조절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자세가 편한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콘솔 박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아울렛과 C타입 아울렛 그리고 네, 220V 아울렛을 제공해서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얇은 수납 공간과 그리고 또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네, 짐을 놔두기에도 굉장히 편하네요. 지금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공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로 가운데 자리에 앉아봤을 때 네, 다리 공간을 이러고 앉기는 좀 불편하겠죠.
다리를 조금 편하게 앉아보면은 네, 이렇게 앉으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다리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면은 등받이가 물론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자세는 아닙니다. 네,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따로 수납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트렁크 내부에 네, 이런 바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든 플라스틱 구조물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구조물을 제거했을 때 좀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바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이랑 아래쪽이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위쪽 유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은 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은 양쪽 폭은 조금 좁은 편이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12V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 네, 타이어가 바깥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은 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도어나 아니면 뭐 다른 구조물들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렌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이다. 네,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폴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폴딩할 때 네, 시트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네, 밑에 쪽으로 휘었는데? 네,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험난하네. 시트가 앞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접었을 때 그래도 꽤 평탄화가 돼서 뭐 차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저 활동을 즐길 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탑을 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위쪽에 있는 레버만 몇 개 돌려주고 이렇게 위로 열면은 네, 탑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쪽까지 탑을 전부 다 열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시승에서는 그냥 앞에 쪽만 조금 열고 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을 여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들이랑 다르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2.0L 네,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탑을 열고 네, 지프와 어울리는 네, 오프로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까지 제가 네, 이륜 모드로, 이거 후륜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프로드 환경에 들어와서 사륜 모드로 넣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어이구, 길이 일반적인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잘 매끈하게 깔려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의 전고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랭글러라는 이름이 주는 굉장한 안정감 덕분에 이런 길도 지금 겁없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 하드탑만 떼어낸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서 기분도 덩달아 굉장히 좋아집니다. 와. 그래서 이런 주행 환경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네, 주행을 설정하면 되고요. 필요할 때는 이쪽에 있는 레버로 디퍼런셜 락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됐다. 근데 플라스틱 마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탑을 닫고 공도에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에 장착된 2리터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72마력에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냅니다. 우선 이 차량의 무게가 꽤나 무거운데요. 무게가 한 2.1톤에서 2.2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일단 출력 자체는 차가 무거운 걸 감안해도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일단 제로백은 한 8초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차량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달리실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이 정도 출력이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승차감이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전 모델을 타봤을 때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로드에서 주행을 할 때 출렁거림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랭글러를 타면은 마치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이 4세대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현상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량이 일단 태생 자체가 오프로드 차량이고, 그리고 태생 자체가 군용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디온 프레임으로 제작된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좋은 승차감을 기대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매끈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꽤 괜찮은데 요철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에는 차가 확실히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제가 이 차로 코너를 한번 돌아와 보면은 우와 우와 좀 무서운데? 그지? 확실히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정말 심합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거든요. 우와, 지붕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차가 무거운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느낌은 사실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영상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지금 100 정도거든요. 지금 속도가 100인데 지금 느껴지는 풍절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은 풍절음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하드탑 그리고 분리가 가능한 이 도어 때문에 이런 풍절음이 좀 들려오는 걸 텐데요. 사실상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고속으로 달릴 때의 고속 안정성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정말 그냥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계기판 한쪽에 저렇게 작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클러스터의 설정을 좀 변경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크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쪽에 코너가 살짝 있는데 손을 놔볼게요.
네, 아마 이대로 가면은 옆쪽 벽에 박을 겁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 트럭이 있고, 제가 조금 가까이 붙어 볼게요. 앞쪽에 트럭을 인식해서 속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차선 중앙은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점은 지금 이 차량의 스티어링 휠이 기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지 않는 건데요.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극대화시키려고 기계식 스티어링 휠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80km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양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는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스티어링 휠은 워낙 유명한 사실이긴 한데 유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유격도 사실은 지프가 기술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렇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도 따로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에코 모드 이런 거 따로 없고, 그냥 이쪽에 있는 레버로 그냥 구동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딱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이 왼쪽에 있는 미러 같은 경우에는 광각 미러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좁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의외로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뒷좌석은 어떨까요? 계속 뒷좌석에 앉아서 한번 가보고 있는데 뒷좌석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받침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앉은 자세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창문 자체는 정말 크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처럼 좀 앉은 키가 좀 큰 사람들이 앉으면은 이 개방감을 온전히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뒤쪽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앞쪽보다 조금 더 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뒷좌석도 앉았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으로는 알파인 오디오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다 떼어낼 수 있다 보니까 오디오도 전부 다 차체 내부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면은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Tell all of your friends that I'm crazy and drive you mad and I'm 사운드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풍절음이 조금 심한 편이긴 하지만 소리를 조금 키워놓고 주행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앞뒤로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로드를 갈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연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주행을 하면서 잠시만요. 거의 30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 공인 연비와 똑같은 7.4km/L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행을 하는 동안 오프로드에서 신나게 놀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속 주행도 있었고 시내 주행도 섞여 있었는데 딱 평균 딱 공인 연비만큼의 연비가 기록이 됐네요. 차체가 크기도 하고 또 무겁고 그리고 또 공기 저항 같은 걸 딱히 고려하지 않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네, 연비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지프 랭글러에서는 뭐 정숙함이나 아니면은 뭐 부드러운 승차감, 아니면 뭐 칼 같은 핸들링, 아니면 뭐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랭글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랭글러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도로가 아닌 오프로드에서 그 진가를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마다 다 특성이 있듯이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갔을 때는 그 어떤 차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듬직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그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구매하신다면은 그 만족도는 확실히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랭글러를 탄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와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 시승한 루비콘 하드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040만 원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결코 아닙니다. 뭐 사실 비싼 가격이죠.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승을 해보고 나서 정말 랭글러라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시승기에서 보신 지프 랭글러 혹은 모든 지프 차량 문의 있으시다면 지프 구리 전시장의 정재서 대리님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프 구리 전시장은 위치 자체가 정말 접근성이 좋고요. 전시장도 2층 규모로 꽤나 크고 그리고 전시장이 굉장히 쾌적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장 앞쪽에 오프로드 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지프의 성능을 느껴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재서 대리님은 항상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따로 지프에 관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실 만큼 지프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지프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지프 상담 구매 희망하신다면은 정재서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승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